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그녀는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사는 게 힘들어 충동적인 선택을 했다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녀와 가까웠던 몇몇 사람들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그녀를 올가매던 그 끔찍한 기억의 족쇄가 풀리는 순간은 오직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뿐이었을 테니까요. 이야기의 태엽을 4년 전으로 감아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1주년을 기념하여 대부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해의 낙조가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어둠이 갯벌 위로 무겁게 내려앉아 무렵 우리는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허기가 밀려왔고 우리는 펜션에서 도보로 10분 남짓 떨어진 조개구이 집을 향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연탄불 위에서 조개가 입을 벌릴 때마다 우리는 소주잔을 기울였고 새 병쯤 비웠을 때는 기분 좋은 쥐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경훈아, 우리 노래방 갈까? 여자친구인 서연이가 제 팔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저 역시 들뜬 마음에 주인 아주머니께 근처에 노래방이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아이고, 이 근처에는 없어. 큰 길로 한참 나가야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우리는 다시 펜션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는 시골 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밤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만이 스산하게 귓가를 스쳤습니다. 서연이는 무섭다며 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땀이 차갑게 식어갈 때쯤 올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건물 한 채가 어둠 속에서 불쑥 솟아난 듯 나타났습니다. 회색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난 아직 공사가 덜 끝난 듯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창문조차 없이 텅 빈 눈구멍처럼 어두웠는데 유독 지하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서만 기괴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채도가 낮은 핑크색 네온 간판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정막과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세상의 입구 같은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기 노래방 아니야?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서연이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훈아, 그냥 가자. 기분 나빠. 건물도 다 쓰러져가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응침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기에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펜션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되지 않았을 때 서연이가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니다. 그냥 숙소 가면 술만 더 마시고 잠만 잘 것 같아. 다시 가자. 방금 전까지 무섭다던 그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 의아했지만 슬기운 타시령이 생각하며 다시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곰팡이 냄새와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서연이는 다시금 주저했습니다. 오빠, 진짜 이상해. 기분이 너무 나빠. 그냥 다시 돌아갈까?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내려온 김에 딱 1시간만 놀다 가자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들어선 내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카운터에는 주인도 없었고 손님들의 노랫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강산이었습니다. 갓 지은 건물이라기엔 벽지가 누렇게 떠 있었고 소파 가죽은 해져 있었으며 음료수 냉장고는 전원조차 켜지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 영업을 하는 흔적은 있는데 생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목청을 높이려던 찰나 서연이가 차가운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그녀의 시선은 복도 끝 3번 방이라고 적힌 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지만 그곳엔 먼지 쌓인 복도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말이 들리지 않는 듯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고 뚜벅뚜벅 3번 방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번 방 앞에 다다른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녀는 고개만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뭐해? 빨리 와서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더욱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봐. 엄마 발에 밟혀 죽고 있어.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공포에 몰아넣은 것은 그 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끔찍한 살해 현장을 목격했다면 비명을 지르거나 공포에 질려야 마땅하건만 서연이는 입꼬리를 씩 올리며 기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의 붉은 빛을 받아 그녀의 얼굴은 마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장난치지 마. 술 취했어? 빨리 가자.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팔을 잡아끌었지만 그녀는 희죽희죽 웃으며 다시 손짓했습니다. 오빠, 빨리 와. 어떤 엄마가 아기 얼굴을 굽 높은 구두로 찍고 있어. 도와줘야 해.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5초간 멍하니 응시하더니 갑자기 표정을 험악하게 구기며 방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그녀를 따라 3번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빈 방, 아무도 없는 낡은 소파. 그 위에서 서연이는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네, 바닥이 울릴 정도로 세게 발을 내리찍으며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빠, 뭐해? 빨리 이 아줌마 도와줘. 그러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죽어버려! 그녀는 소파 위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짐승처럼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듯. 그녀의 발놀림은 잔혹하고 집요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만해. 서연아, 제발 정신 차려. 하지만 그녀는 제 품에 안긴 채로도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억지로 그녀를 끌고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혀 3번 방의 허공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거의 끝났어. 쟤 좀 봐. 날 보고 웃고 있잖아. 빨리 죽여! 광기에 휩싸인 그녀를 끌어안고 저는 필사적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로 들어오고 나서야 펜션 입구 아스팔트 바닥에 그녀가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축 늘어진 그녀를 업고 숙소까지 달리는 내내 제 등 뒤에서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숙소 침대에 눕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오빠, 안 자고 뭐해?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노래방에 갔더니 3번 방에서의 발길질, 섬뜩한 미소까지 모든 기억이 깨끗하게 지워진 듯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어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도 한동안 저는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녀의 미소가 일상생활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고 점차 그 공포스러운 기억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서연이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는 했지만 이건 도가 지나쳤습니다. 볼살은 움푹 패여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진 틈 사이로 피딱지가 맺혀 있었습니다. 눈 밑은 검게 죽어 있었고 생기 넘치던 눈동자는 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너 어디 아파?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건 기아 수준이잖아. 입술은 또 왜 그래? 제 걱정 어린 말에 서연이는 힘없이 웃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그때 1주년 여행 갔다 온 뒤로 나 자꾸 악몽 꿔. 그리고 가위에 눌려.
살이 빠진 이유는 식단 조절이 아니라 잠을 자지 못하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묻어두었던 대부도의 기억이 뱀처럼 스르르 기어 나왔습니다. 꿈에서 내가 갓나라기 얼굴을 발로 짓밟고 있어. 죽으라고, 제발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내가 그러고 있으면 내 뒤에 어떤 여자가 서서 날 쳐다보고 있어.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여자 입이 귀까지 찢어지게 웃고 있는 게 보여. 더 무서운 건 나도 그 아기를 밟으면서 그 여자를 보고 같이 희직희직 웃고 있다는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노래방에서 그녀가 했던 행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꿈에서 깨려고 발버둥 치다가 눈을 뜨면 바로 가위에 눌려 방문이 스르르 열려 그리고 문틈으로 누군가 날 지켜보다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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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는 아주 빠른 발걸음 소리를 내며 나한테 다가와. 그리고는 내 배 위로 올라와서 서 있어. 얼굴은 안 보이는데 날 노려보는 시선이 너무나 뜨거워. 서연이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배 위에서 가만히 있다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쿵쿵쿵 뛰기 시작해. 내 배를 발판 삼아 뛰는 거야. 근데 그게 뛰어서 높이 올라갈 때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에 얼굴이 잠깐씩 비쳐. 내가 꿈에서 밟아 죽이던 그 아기 얼굴이. 처음에는 작게 들리던 중얼거림이 점점 커지더니 내 귀에다 대고 속삭여. 개년아, 숨 쉬지 마. 그날 이후로 서연이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헛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다 결국 그만두게 되었고 유명하다는 병원과 점집을 찾아다녔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공포에 잠식되어가는 듯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공포 속에서 기이한 쾌락을 느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끔 멍하니 허공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는 그녀를 볼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요양차 고향 부모님 댁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내려가기 전 일주일 동안 짐 정리를 도와주고 곁을 지켜주기 위해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녀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긴 지옥이었습니다. 공포의 서막은 이튿날 저녁부터 올랐습니다. 퇴근길에 서연이가 좋아하던 전복죽을 사들고 오피스텔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4층인 그녀의 집으로 향하던 중 2층과 3층 사이 계단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히히히히, 온다, 온다, 온다. 서연이가 마중을 나온 줄 알고 반가운 마음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3층 복도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반가움이 아닌 기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키키키키키. 그녀는 계단 난간을 잡고 몸을 비트며 서 있었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오빠도 같이 오네. 그러더니 갑자기 쿵쿵 소리를 내며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으아! 괴성을 지르며 달려든 그녀는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눈의 흰자가 다 보일 정도로 뒤집어진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죽고 싶어? 애기가 기어 못 나오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뺨이 얼얼했지만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나야, 경훈이!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야? 저리 좀 꺼져. 내 앞에서 웃지 마. 그녀는 제가 사온 전복죽을 낚아채 계단 아래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소랄에 놀란 3층 아저씨가 나오셔서 겨우 상황이 진정되었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기본 전환을 위해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 영화 파일을 실행시켰습니다. 플레이어가 로딩되는 동안 화면이 잠시 검게 변했습니다. 그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서연이의 모습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천장으로 지켰던 채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웅큼씩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입은 벌린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듯한 표정. 제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자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녀는 식칼을 거꾸로 쥐고 아무도 없는 천장을 향해 마구 찔러댔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칼날 소리가 씩씩거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 칼을 빼앗아 침대 구석으로 던져버리고 발버둥 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녀가 제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노래방에서 확실히 죽였으면 아무 일 없었잖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증세는 날이 갈수록 흉포해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마지막 날 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서연이가 회사 동료를 잠깐 만나고 온 다음에 나간 사이, 저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뒷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는 듯한 소리.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네 발로 엎드려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히히히히. 입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며 무언가를 사냥하는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벌레를 잡으려는 듯 손바닥으로 바닥을 탁 내리치면서 말입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방문을 향해 다다닥 기어가더니 문틈에 얼굴을 쳐박고 소리쳤습니다. 죽여, 죽여. 한 번만 더 보면 죽여. 그 순간 제 안에 인내심이라는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문 밖으로 나간 서연이가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버티며 기괴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빨리 숨어. 히히히. 얘 나온다. 히히히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제 짐을 챙기기 위해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본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방바닥에는 서연이의 머리카락 뭉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녀가 기어다닌 자리마다 손톱과 발톱이 빠져 피투성이가 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는 힘껏 문을 잡아당겨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서연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이마를 바닥에 콩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스르르 옆으로 쓰러지며 기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락을 받은 그녀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짐을 챙기다 침대 구석 매트리스 틈새에 끼어있던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날짜도 시간도 없이 휘갈겨 쓴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갈수록 저는 제가 겪은 공포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행 이틀 전 마트 앞에서 그들을 봤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와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얼굴은 안 보이지만 알 것 같다. 날 보고 웃고 있었다. 대부도로 가는 날 그들이 우리를 따라왔다. 조개구이집 창밖에서도 펜션 입구에서도 노래방. 나는 잠든 게 아니었다. 경훈이가 나에게 안 자고 뭐 하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아이가 내 배 위로 기어 올라오려 했다. 밟아야 했다. 밟아서 죽여야 했다. 서열이가 보았던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실체였습니다. 매일 밤 아이는 그녀의 배를 집밥으로 왔고 그 뒤에는 항상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공책을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난다. 그들이 누구인지, 처음 그들을 본 곳, 노래방, 그 지하실 냄새, 내가 애를 낳았던 곳, 사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애기 울음소리가 새나갈까봐 내가 발로 짓밟아 죽였던 그곳. 그 여자는 나였고 그에게는 내 아이야.
그리고 한 명 더 있다.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웃고 있는 남자. 날 임신시키고 도망갔다가 자살했다던 그 남자. 우리 그날 애를 죽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잖아.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따따닥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문이 벌컥 열리고 서연이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완전히 뒤집혀 흰자위만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너도 죽여줄까?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밀쳐내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실로 뛰쳐나온 저를 향해 방 안에 있던 그녀가 네 발로 기어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서연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갓난아기의 옹알거림과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섞인 지옥에서나 들릴 법한 소리였습니다. 난 개만도 못한 년이야. 기어다니는 것도 감사해야 해. 그녀는 마치 관절이 꺾인 개처럼 거실 바닥을 미친 듯이 기어다녔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며칠 뒤 알 수 없는 사고로 두 발목이 절단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된 그녀는 정말로 일기장에 쓴 것처럼 평생을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발이 없으니 더 이상 무언가를 밟아 죽일 수도 없었죠. 그녀는 밤마다 이제 밟을 수 없어. 밟을 발이 없어. 라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장례가 끝나고 부모님은 그녀가 횡설수설하며 말했던 장소를 찾아가 땅을 파보았다고 합니다. 대부도 근처, 그 노래방 건물이 있던 자리 근처 숲속이었을까요? 작은 유골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 바로 옆에는 썩지 않은 잘린 발목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아이에게 서주려도 하듯이 말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마지막 인사. 사실 그녀가 죽기 전 저에게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도망치고 4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퇴근길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 뒤를 밟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절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희죽희죽 웃으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1층 로비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내 발로 기어서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잠그고 주저앉아 있는데 복도에서 스스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닥에는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제정신일 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어. 미안해. 그것이 그녀가 남긴 진짜 유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 사과는 저에게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밟아 죽인 그 아이에게 한 것이었을까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뒤에도 혹시 누군가 웃으며 서 있지는 않습니까?